쉬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두 가지 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친교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 자격을 교육을 받아서 받자. 이 두 가지 목표를 한 달 동안 세웠죠. 아마 지금 우리 이종욱 단장님도 레크리에이션 하셨고 우리 안영화 단장님도 하셨고 저보다도 선배시죠. 레크리에이션. 제가 125기인데 아마 이런 두 분은 저보다도 보이지 않게 까마득하게 선배인 것 같아요. 그래 그때 15일간 레크리에이션 자격을 받고 또 일주일간 일본 여행을 하고 제가 이제 광주 예술대학 부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그 학교가 분교로 폐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 운명이 조금 더 공부를 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에 가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행장을 했죠. 그러면서 언론 대한 기자협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직장이 제가 그 매스미디어 언론정보학 전공이지만 제가 그 전자민주주의라는 책을 과거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 선거에 적용한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요즘 정치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일일이 명함을 주고 대면 접촉해서 인사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 선거운동 방법이었는데 제가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때는 지금은 SNS 소위 디지털 환경이 다양하지만 그때는 되게 카페 그런 부분이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를 활용한 요즘 그 유권자들이 전부 다 아파트 안에 있잖아요.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그룹별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나라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나라는 정치를 만들어서 카페 회원 가입해서 나를 홍보하는 방법 이 방법을 제가 처음 시도를 해서 아마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경기도 기획실장으로 발탁이 됐죠. 여러분 혹시 임창열 경기도지사 들어보셨어요? 네. 전 경제부총리를 하셨죠. 그분이 저희 ROTC 서울대학교 선배인데 저를 기획실장 발탁해서 제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2003년까지 경기도에서 공무원 선임했습니다. 50 알아요, 여러분? 50 어떻게 50을 아세요? 야,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세요. 50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은 50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 대한 기자협회를 창설하게 된 동기. 지난번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새로 오신 분이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8월 정말 더운 8월이었어요. 저희 도지사님을 포함한 공보관 저 셋이서 늦은 점심을 먹고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거든요. 도청 앞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도지사께서 기자실을 방문하자 그러는 거예요. 기자실 단도이니까 맨 센터에 기자실이 우리 강당 2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이드에 각 부수가 있고 가운데는 그냥 휴게실로 우리 경기도 기자실로 했으니까 가운데 센터에 50대 초반 되는 분이 유난히도 그때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속으로 좀 돼지같이 생겼다 제 마음속으로 있죠.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선 더욱 여름이기 때문에 메디아스를 까고 코를 골고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도지사님께서 그냥 갑시다.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보관님께, 공보관님, 저는 특별 체형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같은 그런 직급이지만 저보다도 한 10살이 더 가까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정식 공무원이고요. 공보관님, 제 방에서 차 한잔 하고 하실까요? 그리고 공보관님 제 방에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랬죠. 아까 그 기자가 누구냐? 그 기자가 당시에 처음 출간한 기자였던, 처음 출간한 언론사의 기자였던 거예요. 제가 처음 출간한 언론사의 기자였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그 공간에는 당시에 메이저급 언론사, 인정받은 언론사,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한국기자협회 소속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생겼던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 소속이 그 단체의 아닌 기자일 게 100%거든요. 이제 그걸 감지하고선 왜 그분이 거기 계십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좀 달라, 제가 그랬어요. 공보관께서 근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혹시 관습법이라는 걸 알아요? 계속해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려온 어떤 그런 걸 관습법이라고 해요. 아마 지금 그 기자실도 이 통상관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들만 사용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거기 있을까? 그 사람이요, 수원에 좀 주목세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왜 들어오느냐 했겠죠. 보나 안 보나. 그러나 그분은 막무가내로 거기 가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사용하지 말라, 사용해라, 그런 법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분이 대담성이 이렇게 잘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그 언론 단체의 역사를 제가 조명했죠. 역사가 당시에 13년 전에, 우리는 대한기자협회잖아요. 거기는 우리 대한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원래 그 한국이라는 매체 그 단체가 13년 전에 대한기자협회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기자협회로 사단법인을 등록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저는 당연히 그 한국이라는 한국기자협회, 즉 정식적으로 표현할게요. 한국기자협회가 당시에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안혜화 단장님 같은 예쁘신 분을 보면 우리 같은 남성들이 예쁘시니까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겠지. 우리 정인교 박사님처럼 잘생긴 남자를 보면 저 사람 당연히 여자친구 있겠지. 그런 생각처럼 한국기자협회가 당연히 사단법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단법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후배 기자들 몇몇 함께 회합을 해서 대한기자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자. 10중 8구, 아니 10중 19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시도해 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됐으면 이미 거기가 사단법인을 됐을 텐데 왜 안 될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법률 전문가 법학 박사님께 사단법인을 등록할 수 있냐는 그런 자문을 구하고 저희가 한 번에 준비해서 문화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어요. 감동이 있게 제가 강의 안 하는 듯 박수 치신 여러분들은 정말 감동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때 사단법인을 받고 2년 후에
한국기자협회가 사단법인이 됐어요. 지금 정식됐고 이제는 지금 사단법인이요 언론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까 이제 다음 강의 때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 대한기자협회가 탄생이 됐고요. 자, 그러면 어머니 기자단은 어떻게 탄생되느냐?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경기도청 어공을 끝나고 일간 경기 편집 주간 그 대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31면 발행이었는데 일간지인데 5면에 제 이름을 딴 그 인터뷰라는 날을 제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자 일주일에 1회 명사 초청 인터뷰 기사를 썼죠. 그래서 제 이름을 따서 김필룡이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방송도 제가 한 2년 정도 제 이름을 따서 김필룡이 만난 사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우연찮게 제가 언론사로 전화온 전화를 받게 돼요. 그 전화 내용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악취가 진동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걸 기사로 좀 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 우리 일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아파트먼트가 아니고 일반 그 개인주택 동네였거든요. 제가 그분께 집 밖에서 그 사진을 촬영해서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진을 가지고 저는 당시에 사회보관이니까 사회면에 가로 5cm, 세로 7cm 정도 아주 작게 사진 좀 싣고 밑에다 집 앞 쓰레기 더미 악취로 인해 이사하고 싶다는 내용의 짧은 멘트에 이 코멘트를 달았죠. 그리고 시민기자 안영화, 제보 시민기자 안영화 이렇게 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실어서 절차가 있군요. 실어서 고양시 그 지역 동네 담당 구청에 그 신문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줬어요. 그 다음날 그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깔끔하게 그 쓰레기가 치워졌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 앞 대문이 아니고 우리 동네 전체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민원을 해도 치워지지 않던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작은 기사 하나로 깨끗이 치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쳤죠. 물론 그때 주부 기자라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주부 기자, 무슨 여성 기자. 저는 산하 인류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45세 저를 하셨거든요. 정말 일찍 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어리셔서 초등학교로 보시죠.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저희 학교에 오시면 우리 반 아이들이 저에게 할머니 오셨어. 빨리 가봐. 저는 학교 후 집에 와서 혼자 항의를 하죠. 제발 우리 학교에 오지 말라.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는 전라남도 해남 분 출신입니다. 여러분 해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땅끝이라는 말이 떠오르나요? 고구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땅끝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땅끝 마을을 땅의 시작, 반도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 책의 머릿말, 이 책의 저자 그 소개 이 내용에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끝을 반대로 바라보면, 바다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시작이잖아요. 반도의 시작.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 태어날 때는 면장님을 하셨는데, 저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고을의 면장 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민선하셨는데 1대 7대 하셨거든요. 초대 때 군수 직무대에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군수 아들인데 정식 군수는 아니고 직무대행입니다. 그런데 직무대행도요, 앞에 직무대행 빼면 군수라고 해요. 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네네 뭐 그렇죠. 그래서 좀 다복한 시골이지만 그래도 좀 금수저라고 그러나요? 그런 어떤 생활을 좀 했죠. 길어지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남 일녀 중에 제가 제일 개구쟁이 망나니였던 거예요. 바로 제 2의 형은 옷을 한 벌을 입히시면 일주일을 그대로 깨끗해요. 그런데요, 저는 옷을 한 벌 입으면요 하루에 2번씩 갈아입어요. 왜? 흙탕물 끼고 뭐하고 하니까. 그렇게 개구장이로 살았어요. 더 개구장이에요. 아무튼 어머니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혀드렸겠어요.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 아까 제가 통역장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야, 장교로 가는 때야 어머니에 대한 효도의 마음을,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그걸 깨달으는 시간에는 입이 어때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는 순간에는 어머니는 어떻게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제 태어난 곳이라는 지명을 써서 거기에 효도하고 싶다라는 말을 제목을 써서 책도 하나 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어머니, 우리 대한기자협회 어머니 기자단도 그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자. 그래서 어머니 기자단이라고 하자. 어머니 기자단이라고 하자. 이래서 어머니 기자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기자협회를 이끌고 있을 때 그러면 아버지 기자단도 좀 해주세요. 저는 단연코 노합니다. 제가 대한기자협회를 이끌고 있는 한 어머니 기자단 말고 아버지 기자단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건 여러 번 제가 천명을 하고 있죠. 아마 다른 분들에게도 제 후임에게도 이 말은 꼭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아줌마 기자, 어떤 사람은 아줌마 기자, 주부 기자, 좀 천박스럽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단어, 세자 얘기하면 어머니. 신이 하나님을 못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를? 우리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여러분께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자부심을 그렇게 많이 가져야 돼요. 제가 나름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고도원 전 기자
고도원 선배를 참 제가 존경합니다. 물론 100% 인간의 흠이 욕설이라고 있나요? 고도원 선배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었어요. 저도 한때 정치를 했었고 모 정당의 기획조정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해봤습니다만 그분이 당시에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했어요. 그때 토인비의 이 책을 읽고 대통령과 토론을 많이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분은 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도원의 아침 편지 여러분 혹시 많이 받아보시나요? 네. 이 말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주일에 책 한 권 정도는 읽어보신다 하신 분? 아 역시 자격이 있으시네요. 일주일에. 와 저도 지금 실천 못하고 있거든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 읽어보신 분? 네. 저는 한 달에 한 권을 읽어요. 우리 같은 동지이시네요. 저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 권 정도 읽으신 분? 아니요. 1년에 한 권 정도 읽으신 분? 우리 종원 단장님은 어느 정도? 종원 단장님 책을 많이 읽으신 거예요? 좀 가슴이 좀 찔리죠,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스스로 저에게 각오를 합시다. 지금부터는 책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북구루 이창호 박사님 오셨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북구루에서 발행한 책 거기 교양서적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북구루 책은 제가 좀 살펴보니 우리들이 보기에 그 글쓰기에 글의 정렬이나 그런 내용들이 안성맞춤이신 것 같아요. 괜히 북구루 선전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나는 월급 줄라나? 주시겠죠? 가능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스스로 박수와 함께 스스로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왼손을 들어주세요. 자,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따라 합시다. 약속은 여러분과 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곧 결심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반드시 읽겠습니다. 심장을 두드리세요. 심장을 두드리세요. 단장님, 나중에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구 단장님들도 꼭 한 달에 한 권씩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약속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은 제가 약속을 못하겠어요. 저는 한 달에 한 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겠습니다. 저도 약속했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디 가셨나요? 네. 위에 누르면 돼요? 밑에 거. 맨 밑에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우리 김미정 사무처장 뵙고 나서 그 존경의 마음이 쏟아졌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잘하세요. 네, 여러분 그 잘하시면 나중에 느껴보시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뉴스가 뭘까요? 뉴스. 그래요. 뉴스는
새로운 소식. 참 쉽죠? 잉? 그런데 제가 놀라움을 느꼈거든요. 이젠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휴대전화를 항상 가지고 계속해서 촬영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저는 지금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촬영해도 돼요. 마음껏 촬영해서 아무 곳에 넣어도 돼요. 예,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허락했어요. 촬영하세요. 여러분 시간 낼 때마다 촬영하세요. 저 말고 앞으로 뉴스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뉴스는 마시고 싶으세요? 네. 뉴스는 something special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관악산입니다. 관악산. 근데 이게 봉천동 쪽에서 아침 해돋이 그 신길동하고 그쪽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어디에 걸쳐 있죠? 그래요. 아주 세심하게. 우리는 보통 관악산 그러는데 어떻게? 어디라고요? 연주함이라고. 연주함이라고 표현하신 우리 기자님은 팩트를 더 깊숙이 하고, 저는 연주함이라는 생각을 가지 않고 그냥 관악산.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기자님이시죠. 관악산 어디서 촬영했다고 했죠? 봉천동으로.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시간에 이 태양을 안양 쪽에서 촬영했다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아마도 수원에 있는 광교산이라든가 그쪽에 걸려있을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기자는 내가 있는 곳 그 현장을 그대로 촬영해서 불특정 다수인, 즉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기자의 무기는요, 여러분, 기자의 무기는 뭐죠? 들어보죠. 지금 여러분 기자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들고 계신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기자의 강력한 무기. 지금 기자의 무기로 사진 촬영을 연습하고 있죠. 이건 그 2기 마포구 어머니 기자라는 교육대 이 촬영을 한 겁니다. 저긴 1기, 여긴 각구 어머니 기자단 장량 워크숍 때 수원 화성 피라미드에서 강연했었죠. 이경영 단장님 밑에 가셨나요? 예,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 아래쪽은 의정부시 어머니 기자단 교육. 이게 이제 여러분 그 기자증이죠? 여러분 갖고 있는 1기 단장님 기자증. 지금까지 보내드린 게 기자의 무기였거든요. 그러면 기사를 잘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나중에 저희가 바꾸려고 해요. 글을 잘 쓰려면 좀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글을 잘 쓰려면 부담스러워. 그런데 제가 조금 여러분의 부담스러운 마음을 조금 제가 눌러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계부나
일기를 단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안 쓰신 분. 가계부도 한 번도, 일기를 단 한 번도 한 꼭지도 안 써보셨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아니, 가계부 또는 일기를 단 한 번도 안 썼어요? 썼잖아요. 다시 해줄게요. 가계부나 일기를, 아니면 좋아요, 따라 좀 더 할게요. 어떤 소중한 이야기거리를, 소중한 약속을, 메모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없죠? 이미 여러분은 기자의 소양이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자의 무기, 휴대전화 들어있죠? 언어는요, 여러분, 언어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언어는 언어의 구조주의라고 그러죠. 언어의 구조주의가 표피와 표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강아지를 한 마리 캣, 고양이를 한 마리 분양을 받았어요. 6월 2일자. 저는 보통 지금까지 반려견 또는 묘 한 번도 길러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딱 2달 됐는데 대소변을 잘 못 가려요. 침대 위에다 그냥 놓고, 오늘 또 걔랑 신랑이 하다가 좀 어제도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이때 여러분 고양이 좀 길러보신 경험 있으신 분 저에게 좀 팁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 대소변을 잘 봤는지. 자, 언어의 구조주의는 표피와 표의가 있다. 표피는 고양이. 그러면 4발 달렸고,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야옹야옹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표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야옹이라는 소리도 표의가 되죠. 4발 달렸다, 털이 있다, 또는 이 발톱이 날카롭다, 그런 건 표피라고 그래요. 자, 표의는 야옹이라는 소리를 낸다, 생선 사료, 생선을 잘 먹는다, 이런 걸 표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휴대전화로 지금 저의 모습을 사진을 촬영해서, 아까 나는 기자다,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어머니 기자단, 서울시 어머니 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제가 마이크 들고 사진 촬영하고 있는 그 모습만 내놔도 불특정 다수인들, 독자나 시청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방금 전에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꼭 한 권의 책을 읽자. 자, 그러면 그래도 좀 글을 잘 쓰려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도 이제는 정식적인 기자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만 기자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정식 기자입니다. 정식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에 소속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죠. 글을 잘 쓰려면 저는 제 안쪽 주머니에 이 수첩을 항상 소지를 합니다. 아까 우리 김미정 사무처장님께서는 메모하는 것은 여러분 발달돼서 음성을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메모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휴대전화에 메모장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자증을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요. 저는 이 속에 꼼꼼히 제가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요. 그 실제 모습들이거든요. 이 모습들. 저는 이제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죠.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이걸 뭐냐면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모아서 내가 필요할 때 편하게 꺼내 쓸 수 있게 파일링 시스템이에요. 문학부터 저 기타 행정, 법령까지 다양한 파일링 시스템이 있죠. 이건 전부 다 내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것보다는 좋은 자료들을 스클랩, 다른 사람의 지식을 저에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사를 쓰실 때 이러한 파일링 시스템이 있는 소중한 자료를 꺼내서 나의 이야기를 첨언했을 때 최고의 기사 또는 최고의 논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글을 쓰기 좋잖아요. 요즘에 그 컴퓨터에 보면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잡아주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챗 GPT라는 것이 발달돼서 명령어만 주면 그 이야기를 파일링 시스템 되어 있는 거를 다 뽑아서 잘 이야기해 주잖아요. 잘 대신 써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파일링 시스템 정보를 항상 수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어떻게 했죠? 을정호 박사님께서 축사하실 때 팩트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죠.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찾아가라. 열심히 발품을 팔으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가양동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 가양동 아침에 여의도로 출근하면서 제가 뒤에서 사진 촬영한 모습을 여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열심히 지금 출근하는데 기사를 찾아가는 것 같죠, 그죠? 네, 우리도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글이 현장에 있는 그 생생한 글들을 우리가 기사들을 생성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예인을 참 좋아합니다. 대화도 가끔 하고 합니다만 좋아하는 이유가 그 기부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언젠가 이 메시지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저하고 대화 나누는 이야기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서단법인 대한기자협회 어머니 기자단으로 우리가 선택, 초이스, 픽했어. 선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희정 처장님께서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뛰자고 했죠. 우리가 대한기자협회 어머니 기자단이 이제는 그냥 막연한 나의 어떤 자기 개발, 어떤 기사를 어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생 3기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어떻게 어머니 기자로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중앙 서단법인 이사장부터 중앙단장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께 나눠줄 수 있는 것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짧게 얘기했지만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우리 읽자. 어제까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어머니 기자로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앞에 간단하게 소개했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자.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 기자단 설립 매뉴얼을 보면은 어머니 기자단의 역할이 소중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무처장님께서 여러분의 단톡방에 어머니 기자단의 설립 매뉴얼 1페이지부터 약 70여 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께 다 공유할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어머니 기자단의 역할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선택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자, 엄지척입니다. 굳이 이 말을 여기다 표현을 했던 것은, 자,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서울시 어머니 기자단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최고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마지막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세 가지만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건 내 말을 꼭 메모하십시오. 녹음으로도 메모해도 돼요. 자, 첫 번째 강조할게요. 우리가 기사 쓸 때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첫 번째, 초상권. 약간 빨리 하면 초상권. 뭐라고요? 첫 번째, 초상권입니다. 기사를 작성할 때 초상권에 대해서 항상 염두하면서 기사를 작성해 주길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기사를 내요. 그런데 그 기사가 밝은 소식, 희망의 소식, 기쁜 소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기사가 안 좋은 소식, 사고 소식,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사에 그 많은 사람의 일반인들의 얼굴이 나왔을 때,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냈을 때는 자칫 초상권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굳이 그 사진을 게재할 때는 어떻게? 옛날 용어로 모자이크 처리.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초상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공인이라고 해요. 공인. 뭐라고요? 공인입니다. 공인은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그리고 저도 대한기자협회 이사장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해도 돼요. 마음껏. 안 좋은 내용도 쓸 때도 제 초상권 써도 돼요. 근데 안 좋은 내용 이렇게 쓰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기자단은 밝은 뉴스, 희망의 뉴스, 죽이는 뉴스보다는 살리는 뉴스를 우리는 많이 써야 됩니다. 화이트 뉴스를 많이 써야 됩니다. 블랙 뉴스보다는 화이트 뉴스를 많이 써주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산권. 재산권 뭐라고요? 재산권입니다.
예를 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쌍용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가 추돌이 됐어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는 완파가 됐고 쌍용 자동차는 거의 작게 좀 충돌이 됐어요. 추돌이 됐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쌍용 자동차 마크가 있는 거, 현대 자동차 마크가 있는 걸 그대로 실어서 사고 소식을 냈을 때 많은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네. 자신 있게 생각해 보세요. 에게 현대 자동차 종이 쪽이네. 쌍용 자동차 강하네. 나 앞으로 차를 무슨 차? 그래요. 쌍용 자동차를 사게 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사가 그러면 어디 쪽의 재산이 유리하게 되죠? 쌍용 유리하게 되죠. 그런데 쌍용 자동차에서 그 쓴 기사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손해죠. 그럴 때는 손해배상, 재산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도 어디를 모자이크, 마크를 모자이크, 전체 형태를 모자이크한 게 아니라 그 로고, 쌍용과 현대자동차의 로고를 모자이크해라. 재산권. 여러분 수년 전에 먹거리 엑스파일 여러분 채널A 아시나요? 정확한 이름도 아시네.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죠. 돌아가신 탤런트죠. 이영애 씨의 진흙팩. 그걸 취재해서 진흙팩이 안 좋다. 거기에 무슨 그 팩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 그렇게 방송이 나갔어요.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 회사는 어떻게 됐나요? 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보도가 오보였어요. 물론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런데 이미 그 회사가 망했어요. 우리의 언론, 우리의 보도로 인하여. 우리의 보도로 인하여.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언론은 우리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기서 지금 재산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기사는 앞으로 기사 쓰기 실제를 할 텐데 그냥 우리가 KSB 스마트 방송은 그걸 필터링 자체로 해요. 앞으로 곧 다시 오픈해서 전문 그 언어학자를 모셔서 방송할 텐데 그 다음에 아까 이창호 박사님에 대한 국제 연합뉴스, 한중일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브레이크 뉴스 지금 네이버에 다 노출되는 그런 언론이죠. 여러분 기사가 정말 가치 있는 기사라면 거기에 꼭 노출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필터링을 할 테니까 자신 있게 쓰세요. 그리고 꼭 그런 재산권이 있다면 저희들이 필터링을 해서 재산권에 저촉되지 않게 저희들이 개진할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죄책감을 느껴서 먹거리 엑스파일이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영돈 당시 PD도 아예 이제 그 생각을 안 씁니다. 죄책감을 느껴서. 정중하게 나중에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참 훌륭한 그 PD예요. 그 PD는 자기가 취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PD 수첩도요? KBS인가요? PD 수첩이? 맞나요? 작가 기자들이 몇 명이 있냐면요, 60명이 있습니다. 일반 언론들보다 더 심도 있게 취재를 해요. 거기서 나중에 필터링해서 나중에 오거든요. 이영돈 PD는 그래도 자기가 방송하는 거에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방송하지 않는 거죠. 참 정신이 참 없죠. 자기가 취재 안 했거든요. 작가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굳이 강조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세 번째,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뭐라고요? 팩트가 아니죠. 허위는. 뉴스는 팩트, 사실만 알려야 되죠. 사실만.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얘기를 할 때 바이블, 성경을 제가 예를 들거든요. 성경은 오래전에 그 기자, 우리 같은 기자들이 쓴 기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시작된 만큼 우리들이 지금 이 쓴 기사가 먼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후손 또 후손 또 후손이 우리가 쓴 기사를 보고 그대로 읽잖아요. 만약에 사실이 아닌 글을 썼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읽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글은 역사의 소중한 가치가 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허위 사실에 의해서요, 훌륭한 정치인이, 그 효성 깊은 정치인이 그 다음 선거에 낙마한 경우도 있어요. 지방 언론사인데 그 상대편 정치인에게 매수가 돼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보도해야 돼가지고 그 많은 유권자 독자들이 그 효심 착한 그 정치인이 안 좋은 사람으로 매도가 돼가지고 그 다음 선거에 떨어졌어요. 뭐 나중에 여러분 워크숍 때 되면 실제 재미있는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자, 이 세 가지 중요한 거겠죠? 첫 번째 뭐예요? 초상권. 둘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만 잘 유념해서 여러분 기사를 마음껏 쓰세요. 자,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냐? 처장님 3분 남았으면 알려주세요. 저에게 시간. 자,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우리의 뒤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있어요. 그 하나 애를 들고 오늘 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굴지 건설회사에 있어요. 전라북도 지역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을 해요. S일보에서 이거를 탑으로 다룹니다. A건설회사, 전라북도 모 지역에 대형 골프장 건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라는 딱 보도를 해요. 물론 그 건설회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현직 국장인데 국장이 그 기사를 썼어요. 우리 일기 참여하신 분들은 그 국장을 알아요. 그런데 그 대형 건설회사에서는 자체 법무팀이 있습니다. 현직 부변호사들이 있어요. 법무팀이 S일보에 전화를 합니다. 당신의 보도로 인해서 우리 회사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 기사를 썼던 국장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좀 일이 커졌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 우리는요,
꼭 그렇게 사용하지 하라는 얘기는 아는데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때 이런 제안을 했죠. 물론 저에게 저보다 선배죠. 선배, 지금 내 옆에서 전화를 걸어. 법무팀으로. 그리고 나를 바꿔줘. 물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지.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서 자, 지금 그 기사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고 그보다도 더 큰 임팩트가 큰 그 내용으로 한 2탄, 3탄이 또 있으니까 2탄, 3탄 보도 끝난 다음에 그때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줄 알아요? 그 A라는 건설회사에서 S일보에 그에게 광고비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DL이 들어온 거예요. 1탄 기사는 없었던 걸 할 테니까 2탄, 3탄 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탄, 3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언론과 모든 것이 분쟁 들어가잖아요. 거의 100% 언론이 이겨요. 그렇죠? 그런데 꼭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사실 기사가 혹시 그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 뒤에 큰 배경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 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편에. 여러분 편에 제가 있잖아요. 자신 있게 쓰세요. 그리고 오늘 이따 기사 쓰기 실제 기사 업데이트하는 것을 모르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각구 어머니 기자단 중에서 교육 담당자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사무처장님께 저희가 기사를 직접 올리는 방법을 사무처장님께 직접 전수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여러분 각구 어머니 기자단에게 어떻게 기사를 쓴 거를 지금 아까 얘기한 지금 현재 5개, 6개가 되거든요. 그 언론사에 곧바로 여러분 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드디어 세상에 글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하철 막말력 그리고 오면산 산사태 보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 두 기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KBS 기자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기자단이 만든 기사입니다. 어머니 기자단이 우연찮게 지하철에서 막말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도했고요. 오면산 산사태 무너진 것도 다행히 공교롭게도 그 집 앞쪽에 어머니 기자단 살아가지고 산더미가 무너진 걸 이 휴대전화로 찍었던 게 미국의 AP통신 세계적인 방송에 떴다는 얘기죠. 여러분 따라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기자들보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잖아요. 만약에 동작구에 오늘 현충일날 빨간 새끼 푸들이 엄마 푸들을 얽고 가는 거를 누가 봐요? 동작구에 사는 여러분만 그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사가 하나 떴을 때 메시지가 뭐예요? 효라는 글자 하나 나오잖아요. 강아지 새끼도 효를 하는데 미안해요 강아지 새끼라고 해서 강아지도 효도를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효도를 안 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뭐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또 행운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굿luck! 열강해주신 우리 김민영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굴러. 그렇군요. 네, 잠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10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오늘 이제 기자 선거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기자 윤리에 관련된 이야기, 기자 관련된 이야기 또 수업을 또 준비할 건데요. 어떠세요? 좀 의미가 있으시죠?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 해주세요. 의미 있지? 시작. 의미 있지? 네? 감사요? 아 예. 네, 예. 자, 여러분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45분에 이 자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실 거예요? 나 배고팠는데 알겠다. 계란 드세요. 넌 지금 안 줘야. 점심에 2개 먹었을게.